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불과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패배했다면 대한민국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만약 한국이 졌다면 실행되었을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야욕으로 인해 북한군은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여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에 기습한 북한군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국군은 당황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전선은 쭉쭉 밀리고 서울까지 북한의 손에 넘어가며 대한민국은 최악의 사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유엔이 참전을 결의했고 한반도에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이 파병되어 한국 측은 저항할 여력이 생기는 듯 했지만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북한군은 이마저도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최신형 T-34-85 전차를 위시한 엄청난 전투력으로 국군과 유엔군을 그냥 뚫고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 버렸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은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 그야말로 뚫리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도 이것을 잘 알아서 무려 13개 사단 전부를 투입하여 총공세를 펼쳤고 북한군은 방어선이 한 군데라도 뚫리면 그 틈으로 물밀듯이 병력을 내보낼 작정으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아낼 확률은 극히 희박한 상황. 이에 결국 유엔군마저도 절망하여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엔군이 투입됐긴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대로라면 곧 뚫려. 그러게 대한민국은 사실상 가망이 없는, 철수를 준비해야... 바로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서 미국 정부도 유엔군 전면 철수를 주장했고 훗날 6.25 전쟁의 영웅이 되는 메가더 장군까지도 한반도 포기를 고려했죠. 그래서 미국 측은 유엔군이 철수하는 대신 한국 국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유진영 국가인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지는 건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고위 관료와 그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국군 몇 개 사단만 추려서 한국인들을 이주시키기로 했는데 하지만 아무데나로 정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마땅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과연 이때 정말 철수했다면 한국이 어디로 갔을까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고려되던 곳은 일단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라면 가까우니 100만 명 정도는 이주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검토를 계속 해보니 제주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륙 쪽의 바닷물이 쉽게 침투하기 때문에 식수로 쓸 물이 거의 없었죠. 식수 대란이 발생할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자체의 식량 생산량도 매우 부족했죠. 농토가 척박했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해도 겨우 30만 명 먹여 살릴까 말까 했던 것이었죠. 또한 군수공장을 지을 땅도 부족할 뿐더러 한반도와 거리가 90km밖에 안 되니 북한이 맘만 먹으면 쳐들어올 수 있어서 매우 안보 위협에 취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고려되는데 두 번째 후보지는 일본의 작은 부속 도서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섬들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긴 일본 땅이니까 북한의 침략은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말 당연하게도 그곳으로 이주하는 즉시 한일 민족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30여 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반일 감정이 최악인 상태인데 서로 잘 융화될 리가 없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들에는 다 이주가 힘든 상황.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했는데 그래서 미군 사령부가 검토한 곳이 있었죠. 아예 저 멀리 태평양 쪽으로 이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오세아니아 쪽에는 많은 섬들이 있으니 그곳으로 이주시키자는 생각이었는데 그중 거론된 곳이 바로 서사모아 제도였죠. 요즘 화산 폭발 이슈로 많이 알려진 통가 바로 옆에 있는 섬이기도 한데 서사모아 제도는 제주도보다 1.5배 큰 섬으로 당시 인구는 9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독일이 지배했다가 당시에는 뉴질랜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참 한국하고 여러모로 거리가 먼 곳인데 이곳은 일단 먹을 것은 풍부했습니다. 농업이 주로 발달하여 토란과 얌, 빵나무, 야자나무가 재배되며 현재에는 바나나와 카카오도 재배되고 주변에 커다란 참치 어장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일단 먹을 것은 얻을 수 있고 워낙 머니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미 사령부는 아 여기네 싶었고 이 서사모아로 한
한국의 정부 요인과 피난민을 합친 62만 명을 이주시키고 망명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구상했죠. 이것이 바로 뉴 코리아 플랜, 즉 신한국 계획이었습니다. 서사모아 제도에서 기회를 보다가 언젠가 한반도를 수복할 기회를 노리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말로는 쉽지만 이건 매우 현실성이 희박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먼 곳으로 가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게 뻔했죠. 아니 토라는 한국인들이 먹어봤다 쳐도 밥을 주식으로 하던 한국인들이 갑자기 바나나, 얌, 카카오 이런 걸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적응이 힘들 것이었고 그 지역에 풍토병이라도 돌면 면역력이 없는 한국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몰랐죠. 게다가 여기 원래 살던 인구들이 9만 명이나 있는데 한국인이 갑자기 이주하면 원래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수복이고 뭐고 내부 문제 정리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즉 뉴 코리아 플랜은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먼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의외로 이 계획에 상당수의 미군 장성들이 동조했던 게 전쟁의 전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빨리 가망 없는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국인들을 이주를 시키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정말 여차하면 대한 서사모아 민국이 탄생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 사령부에게 일침을 가하며 이 뉴 코리아 플랜에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월튼 워커라는 당시 미군 중장이었죠. 워커 중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철수는 결단코 없다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한반도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커 중장은 매우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로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장성들 사이에서도 메인 파벌에 속하지 않은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한국이 반드시 북한과 맞서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이때 stand or die, 즉 맞서거나 죽거나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죠. 이때 당시는 워낙 미군 사기도 떨어졌어서 워커 휘하의 연대장들마저도 전선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워커는 이에 직접 연락기를 타고 다니며 병력을 지휘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렸고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으니까 다행히 성과로도 나타나서 국군과 유엔군은 몇 차례 북한군의 공세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고 이런 고군분투에 유엔군도 그래 절대 사수를 못하면 다 끝장이다 하는 심리로 다시 사기가 올랐죠. 그렇게 미 공군이 철저하게 북한 보급로를 폭격하고 국군은 학도의용군까지 징집해서 필사에 저항을 해서 결국 다부동 전투와 마산 전투 등 각종 중요한 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해냈죠. 그렇게 국군과 유엔군은 50여일에 걸친 북한군의 8월 공세, 9월 공세를 기적적으로 막아냈고 그렇게 되니 이제 북한군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북한군은 먼 거리를 진격한 탓에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보충 여력이 줄어들었고 결국 공세 종말점에 도달해버린 것이었죠. 또한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이 버틴 덕분에 곧 북한은 다른 한 방을 얻어맞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워커 중장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을 동안 국군과 유엔군은 필사적으로 병력을 끌어모아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침내 상륙작전 준비가 완료되어 1950년 9월 15일 7만 5천의 병력이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해 작전이 성공했던 것이었죠. 덕분에 국군과 유엔군은 최악의 상황에서 서울도 수복하고 오히려 북한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때 메가더가 웬만한 병력은 다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쓰려고 차출해가는 바람에 워커 중장은 정말 부족한 병력으로 방어선을 사수해야 했죠. 이걸 성공해낸 워커 중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후 지친 북한군을 쾌속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인 1950년 9월 28일 서울은 다시 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세를 탄 한국 측은 북쪽으로 진격, 평양을 점령했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제 북진 통일이 눈앞에 있었고 소련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그만두려는 상황. 여기서 6.25 전쟁이 끝났다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측에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었죠.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을 밀어내고 북진 통일을 코앞에 두고 있자 매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면 한반도에 자유진영 국가가 들어설 텐데 그러면 공산국가인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것이었죠. 따라서 중국은 대규모의 지원군을 파견, 초장부터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바라는 중공군을 내려보냈는데 이들은 수십 년간의 중일전쟁과 국공내정으로 단련된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었고 계속된 승리에 방심하고 있던 유엔군을 격파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중공군은 매섭게 밀어붙여 마침내 1951년 1월 4일에는 한국 측이 서울을 다시 빼앗기는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렇게 되자 또다시 유엔군 사령부에는 패닉 상태가 일어났죠. 중공군은 오로지 보병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치밀한 인해 전술을 밀어붙여 국군과 유엔군을 격파해 나갔으며 병력도 중국 본토에서 계속해서 충원되어 나중 가면 100만도 넘게 되는 상황.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중공군의 기세에 또다시 유엔군 내에서는 이러다 진짜로 끝까지 밀려서 적화통일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과 패배주의가 생기게 된 것이었죠. 그 결과 워싱턴 DC와 미군 사령부에서는 다시금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에 관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죠. 이때 유엔군은 전선이 금강까지 밀리면 한반도를 포기하는 전략을 세웠고 자연히 다시금 한국인들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검토해보는데 이때는 워낙 급했던 나머지 수많은 이주지 후보를 검토합니다. 사이판, 괌, 파푸아 뉴기니 같은 태평양의 다른 섬들도 논의되었으며 심지어는 미국 본토로까지 이주한다는 계획도 있었죠. 물론 이건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바로 논외되었습니다. 이에 뉴 코리아 플랜을 약간 변형하여 한국 정부는 제주도로 가되 한국 민간인들은 아까 그 서사모아 제도로 보내도록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죠. 제주도와 서사모아 제도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둘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한국인들을 대만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역시 대만에 떡하니 대만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주를 시키면 민족 문제가 일어날 게 뻔하여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주 플랜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것이 당시는 정말 철수 직전이어서 미 육군 참모총장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철수를 건의하고 철수 함정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말 다행히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국군과 유엔군은 이미 6.25 전쟁에서 많은 격전을 치렀고 그동안 전투를 해왔는데 중공군에게 막혔다고 전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국군도 엄청난 의지로 저항을 하고 미군 사령부 역시 유능한 장군을 내려보내 전력을 다해 싸우는데 이때 파견된 것이 매튜 B. 리지웨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임 사령관인 워커 중장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 후임으로 미 8군의 사령관이 된 사람인데 리지웨이는 워커 중장이 했듯이 전선에 각종 사기 진작 작업을 벌이며 전투를 독려했고 자신이 직접 정찰기를 타고 적진을 시찰하는 대담함까지 보이며 어떻게든 중공군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리지웨이는 중공군이 열악한 보급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약점을 알게 되었고 이 보급 시기를 적절하게 역이용한 작전을 수립. 그 결과 썬더볼트 작전 등으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해냈죠. 그렇게 1951년 1월 말부터 유엔군은 재반격을 시작, 지평리 전투 등에서 중공군을 몰아냈고 국군 역시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버티는 상황. 중공군은 54만 대군을 동원하는 등 5차례나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계속해서 격퇴되었죠. 결국 시간이 흐르자 1951년 중공군의 보급선 역시도 아까의 북한군처럼 길게 늘어지게 되었고 보급 문제로 중공군은 북위 37도선에서 한 달간이나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중공군 또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었죠. 이제는 다시 국군과 유엔군 차례가 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전력을 수습하고 반격을 가했고 1951년 3월 14일 유엔군은 마침내 서울을 재탈환했죠. 결국 6.25 전쟁은 그렇게 38도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교착 상태가 되었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전투를 한 끝에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상이 체결, 휴전선을 긋고 휴전하게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결국 이주 계획은 무산될 수 있었죠. 정말 6.25 전쟁은 우리가 까딱했으면 졌을 수도 있는 전쟁입니다. 이때 유엔군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철수했다면 우리나라는 저 태평양의 섬에 가서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서사모아 제도는 가뜩이나 절해고도 지역으로 날씨가 조금만 좋지 않으면 농업도 어업도 어려워질 뿐더러 이번에
통가 화산이 폭발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났을 때 정말 취약해서 지금의 대한민국만큼의 위상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국군 및 유엔군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벌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죠. 진심으로 이때 싸워주신 참전 용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오늘은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졌다면, 유엔군이 만약 철수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